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그 원유 특집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겠어요. 네? 오늘 댓글 대부분이 아, 그래요? 그런가요? 원유를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소한 좀 뭔가 원유 250불, 300불 간다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상황은 돼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워낙 노관심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나마 네. 이제 이란 전쟁이 조금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전쟁은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특히 원유 투자에 있어서 전쟁은 그냥 늘 있는 상수다. 전쟁을 통해서 스파이크가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스파이크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 23년, 24년에는 전쟁 없었나요? 계속 전쟁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5년에도 전쟁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전쟁을 기대로 하는 건 그거는 약간 도박과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우 물론 그걸로 뭐 변동성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 지금은 제가 이제 매크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아니고 매크로 관점이 아니고 이제 에너지 관련 정말 관련은 제가 이제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걸 때 좀 한번 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매크로 뷰는 단기적으로는 5년 정도를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매크로라는 거는 너무 길게 뭐 예를 들면 10년, 20년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신흥국이 이렇게 미국 대비로 아웃퍼폼하는 흐름은 저는 꽤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다만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으니까 늘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인 거고 그게 매우 중요한 거고 다만 원유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매크로는 이제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막 그 뭐 5년, 10년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원유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누적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 5년은 그 강세장이 간다라는 건 물론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이게 있겠죠. 다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거라는 거엔 굉장히 강한 컨빅션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왜 나왔냐면 네. 구독자분께서 어제 레이 달리오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서 빅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패권국의 뭐 이런 지정학적 질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국가의 주식 그리고 모든 자산들이 폭락했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맞다면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미국 나스닥의 쇼테증을 꽤 의미 있고 어느 일정 부분 늘 하는 사람이다시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외부 방송 나가면 전 롱은 안 하고 늘 숏만 치는 줄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시피 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쇼테증이 됐든 아니면 현금성 자산 비중을 많이 가져가든. 네. 근데 당연히 미국이든 신흥국이든 같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거는 너무너무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네. 물론 그 상황에서 유가는 반대로 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주식 자체는 신흥국이든 미국이든 둘 다 같이 빠질 큰 금융위기급 뭐 2000년 IT 버블이나 이런 게 와서 빠질 수 있는 건 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처음에 얘기했던 신흥국 부분에서는 그래도 큰 관점에서 어쨌든 투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식 하나도 안 할 거냐?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최소한 어느 정도는 뭐 현금은 두둑히 가지고 계시더라도 하셔야겠죠. 네. 뭐 원유 같은 건 내가 어려워서 못 하겠어라고 한다면 뭐 직접 하실 거면 하다못해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떨어질 때 그럼 현금이나 이런 걸 알아서 안전하게 좀 하신다면 네네. 떨어질 때 미국을 살 거냐?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을 살 거냐, 브라질을 살 거냐, 한국을 살 거냐, 중국을 살 거냐, 이거는 거기에서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하려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신흥국이 미국 대비로 좋아지는 그 구간, 그 구간이 늘 뭐 주식이 더 상승해서가 아니라 덜 빠져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레시오 차트. 네. 기억하시겠죠? 네. 네, 그럴 수 있는 거다. 질문 하나가 또 있는데, 시트리니 보고서라고 네. 그저께부터 해서 좀 화제가 됐던 월가에서 네네네. 화제가 됐던 저는 실시간으로 알았습니다. 네. 네. 그게 제가 이제 프루팅에도 원문을 그냥 다 네네네.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려놓기도 했는데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보고서에서 AI로
임금이 하락되고 실업급여로 정부 지출은 늘겠지만 실물 수요 급감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읽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유가는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그거는 한국 언론이 문제인데 그 시트리니도 그게 뭐 해외 헤지펀드 커뮤니티 이런 데서 좀 돌았어요. 네. 저도 거기에 뭐 어떤 연유로 좀 들어가 있는 거 있어서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시트리니가 얘기한 거는 이럴 거다가 아니라 그냥 28년이라고 가정해보고 네. 이렇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사고 약간 실험이죠. 소설틱 네네. 재미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리스크도 한번 점검해보자. 헤지펀드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절대 수익을 위해서. 네. 점검해보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제 가능한 거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안 좋은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고리가 장기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겠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예측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소설처럼 쓴 건데 마치 한국 언론에선 뭔가 예측을 그렇게 리포트가 전망을 했기 때문에 뭐 막 그런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정부는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진짜로 뭐 서로 다 해고가 넘쳐나고 저는 AI를 많이 써보고 AI를 나름 저도 공부를 요새 많이 해보는데 일단은 AI가 그렇게 화이트칼러 일자리를 그렇게 다 없앤다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크게 좀 보완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금방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네. 설령 정말로 그렇게 대량 해고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도 못하고 근데 기업들은 대량 해고가 나니까 마진이 좋아져서 또 AI에 투자하고 막 그런 악순환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절대 매크로 정치인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예요. 정부가 무조건 돈을 더 아마 굉장히 그때는 진짜로 화폐 창출, 그러니까 디베이스먼트 내러티브가 다시 크게 돈을 엄청 찍어서 뭔가 기본 복지를 해준다든지. 이해되시죠? 네. 아니면 뭐 아주 강한 규제를 뭐 AI 기업들이나 이렇게 한다든지. 결국에는 그거는 오히려 아주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오히려 더 큰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매크로의 역학은 결국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개입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홍콩이나 중국 증시는 원유 상승 기간에 브라질보다는 아웃퍼폼이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라고 이제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네.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중국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저희가 중국에 거의 한국에서 유일하게 진짜 가장 크게 투자하고 수익도 많이 냈었고 물론 지금은 확 줄어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바이콜을 얼마 전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말씀드리자면 상세한 컨빅션을 보시기 위해선 뭐 프루팅을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프루팅에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 이유로 중국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일부 섹터가. 다만 원유가 정말 그런 상태, 물론 가장 큰 컨빅션은 원유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유가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브라질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브라질은 정말로 증시가 그럴 때는 한 몇 년 만에 막 엄청나게 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썸네일이 250불까지 유가 간다 막 이랬는데 네. 사실 250불까지 가는 경로 중에 수요 파괴가 일어나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 파괴 내러티브도 있을 거고 그 중간중간에 뭐 막 하면서 샤프한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다만 말 그대로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샤프한 조정일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20불, 140불 언저리에서 한번 샤프하게 막 하루 만에 막 7% 빠지고 8%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뭐 한 몇 달간 뭐 조정이 크게 받고 이런 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샤프한 조정 있음에도 계속 간다는 그렇죠. 제가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2008년에 리먼 사태 때 이제 2008년에 140불 찍고 이제 완전 장기 하향이 갔잖아요. 한 10여 년간. 그거 전혀 그게 아니고 지금은 굳이 비교하자면 2002년, 3년에서 2011년으로 가는 그런 구간 아니면 전쟁까지 만약 더해진다면 진짜 70년대 같은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요 파괴가
되기에는 그것만으로 예를 들면 명목상 지금 120불 간다고 수요 파괴가 나타나서 정말 디플레이션으로 가기에는 자산가 부의 효과가 너무 높고 그때와 그 과거와 2008년과 다르게 자산 가격이 주는 부의 효과가 너무 높고 네. 시장의 유동성도 너무 많고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의 광해통화는 그렇게 많이 못 늘었지만 미국 외의 광해통화는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미국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질문으로 이승철 대표님의 예상에 가장 큰 리스크 뭐 이런 경로로 물가 상승에 대한 네네. 가장 큰 리스크 저번 시간에도 한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제가 생각한 매크로에 대한 판단이 틀려서 알고 보니 지금은 정말 극심한 디플레이션으로 가기 직전이고 알고 보니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지출 확대를 이렇게 해도 명목 성장은커녕 지금의 금융 환경이라 그러면 금리 환경, 네. 글로벌 금리 환경이 전 세계의 명목 경제, 실제 말고 명목 GDP까지 이렇게 크게 다운시킬 만큼 사실 그 지출의 규모가 보잘것이 없거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자, 네네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네. 다르게 네. 제가 지금 매크로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과 다르게 알고 보니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나는 저축 안 하고 이제 지출할 거야 라고 하고 하는 게 명목 성장에 도움이 안 돼. 실질 말고 명목 성장, 인플레이션을 합한 명목 성장을 못 올릴 만큼 기존의 실물 경제가 너무 허약했다거나 그래서 물론 명목 성장 올리긴 올렸겠지만 금리 환경이 앞으로 긴축될 거를 전혀 명목으로도 못할 만큼 알고 보니 실물 경제나 유동성도 너무 없었고 실물 경제도 너무 허약했고 유동성도 너무 없던 상태였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뭐 요인으로 원유가 좀 오르든 뭐가 됐든 하든 그래서 연준이 좀 금리 인상을 하든 뭐 할 때 바로 그럴 때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요 충격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어떤 완전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되면서 리먼 때처럼 그러니까 09년이나 2014년 뭐 팬데믹 이전의 10년과 같은 그런 디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이 아무튼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 자산 가격은 어떻게 빠질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다라면 분명히 중앙은행은 또 돈 찍어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찍어서 또 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제가 어떤 매크로 판단을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채권 사야 된다, 장기 채권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식의 성장 둔화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계속 장기 채권 사면 안 된다라고 수년째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최근 뭐 일부 장기 금리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혀 그런 식의 그거는 전혀 제가 보는 신호에선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전 세계는 오히려 그 채권이라는 게 뭐죠? 채권은 저축이란 말이에요. 채권은 지출이 아니라 저축이라고. 투자의 수단도 아니, 저축의 형태란 말이에요. 채권은 팬데믹 2009년부터 2008년부터 팬데믹 전까지가 가장 좋았죠. 그죠? 그때는 왜? 다들 저축만 하려고 했잖아요. 지출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출? 그때 제가 지난 방송인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지출을 안 하려고 그러고 다들 저축만 했던. 뭐 현대도 돈 생기면 땅 사고 그죠? 누가 뭐 지금처럼 뭐 해외 뭐 그런 거 공장 짓고 누가 하나요? 다 저축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디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이다. 그리고 다만 인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이라는 건 미국의 경우는 디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에서 미국의 자산 가격을 디플레이션이 오게 두지 않고 자산 가격은 반대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끔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실제 실물 경제는 디플레이션 사이클, 물가가 낮은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반대의 경우니까 반대로 이제 실물 경제가 인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이니까 그때 팬데믹 당시 뭐 21년까지 좋았던 듀레이션 자산들은 10여 년간 좋았던 것들은 오히려 가장 반대로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끼리는 이해가 될 수 있어도 제가 특히 대형 채널들을 나가보면 더욱 그래서 이 정도 오늘같이 제가 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을 버벅대더라도 오늘 좀 발음이 그러더라도 이게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면 대형 채널을 나가도 이해가 되실까 싶긴 한데 특히 거기서는 좀 쉽지 않고 근데 저희 채널 빌드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 채널이니까 제가 진짜
이거 이해 안 되나 하면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또 맞습니다. 저희 독자분들은 쭉 봐주신 독자분들이라 맞습니다. 이해가 그래도 훨씬 빠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크로 전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네. 하시고 아무튼 시장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문의도 많이 주시고 네. 또 조만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계속 오픈을 네. 오늘 라이브 네, 영상 네. 그냥 오픈해 놓을 거고 네. 해놔 볼 거고 네. 그리고 편집본은 편집본대로 다시 할 예정이다. 편집본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만약에 떠서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떠서 편집본 보시게 되면 그게 초반에 나가시면 어쨌든 네. 가장 알고리즘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가급적 끝까지 다시 한번 좀 자막 이씨 네.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야 또 저희가 또 라이브를 계속 올려놓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